By My Monster On and Off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죠? 예, 저도 노래 좋다고 제가 몇 번이건 강조해 줬습니다. 자, 맥주 사전 빨리빨리 진행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주 시간까지 했던 서빙 템퍼러처 이후에 계속 S 가고 있습니다. 세션 비어, 세션 비어스라고 되어 있네요. 세션 비어고요. 자, 그 이름이 말해주듯 마지막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혀 꼬부라진 소리하며 취할 걱정 없이 오후나 저녁 시간 내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맥주다. 세션 비어는 비교적 알코올 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수 4% 미만을 의미하지만 크래프트 씬에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기분 좋은 쓴맛과 향을 갖고 있고 긴 시간 동안 마실 수 있도록 맛이 있어야 한다. 세션 비어는 그 자체가 특정 스타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쵸. 이게 중요해요. 세션 비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션 IPA 뭐 이런 식으로 세션 에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스타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세션이란 뜻이 연속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실 수 있는 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알코올 도수가 낮아야 돼요. 특히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용어예요.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4도 이하, 3.2도, 3.8도 이렇게 보통 있는 맥주들을 세션 비어라고 하고요. 세션 에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뭐 베스트 비터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마셔보면 이 세션 에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약해요. 향도 약하고 쓴맛도 약하고 알코올도 약해서 그냥 물처럼 마실 수 있는 맥주들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영국 펍에 가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맥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요것을 가져와서 최초로 IPA에 적용시킨 곳이 파운더스죠. 파운더스의 올데이 IPA가 세션 IPA의 시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IPA에 적용되면 알코올 도수가 이제 5도 이하 정도 되고, 쓴맛도 IBU가 뭐 30 정도, 그리고 향도 아주 은은하게 섬세하게 맺혀 있는 그런 이제 IPA를 세션 IP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면 알코올 도수도 낮고 뭐 비터함도 낮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양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낮은 알코올 도수에서 그렇게 호평을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것, 요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PA 같은 경우는 향을 즐기려고 마시는 맥주잖아요. 근데 이 향이라는 게 워낙 휘발성 물질이다 보니까 향분자가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한 5.5도 이상, 뭐 6도 이상 정도 됐었을 때 그래도 꽤 폭발적으로, 아니면 꽤 그래도 우리 후각세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의 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의 어떤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요. 같은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어떤 맥주에서 호평을 지속적으로 발현해내려고 하면 이게 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그 향을 지속적으로 쭉 느끼게 하는 게 그런 맥주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까? 올데이 IPA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밸런스를 맞춘 거죠. 알코올 도수도 낮으면서 낮다라는 게 뭐 지금 3도가 아니고 4점 몇 도일 것 같은데, 그 알코올 도수에서 호평이 은은하게 계속 입안과 이 비강 속에 맴돌게 만드는 그런 밸런스가 되게 좋게 만들었던 맥주. 그게 이제 올드 IPA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세션 IPA들이 나와는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럼 세션 IPA와 아메리칸 페일 에일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뭐 스타일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호평이 아메리칸 페일 에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션 IPA가 아메리칸 페일 에일보다 조금 더 호평이 강하다는 생각이, 강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블라인딩으로 만약에 이거를 마신다고 한다. 그럼 이 아메리칸 페일에일과 세션 IPA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다. 딱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운더스의 올데이 IPA, 요게 이제 세션 IPA, 아메리칸 세션 IPA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념 맥주를 만들었다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제 출시하게 된 거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스톤의 고투 IPA, 한국에 있었죠. 지금도 있으려나? 좀 없는 것 같아요. 비버타운의 넥 오일이 좋은 예다. 세션 비어라고 하는 용어는 비교적 현대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와 저녁 연달아서, 이게 세션이라는 뜻이죠. 펍의 개장 시간을 2번으로 엄격히 제한했던 전후 영국의 뿌리가 추측된다. 요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션이라고 하는 게 연속으로 연달아서 마실 수 있는 맥주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예전에 펍 개장 시간을 좀 제한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오후와 저녁 연달아서 펍의 개장 시간을 2번으로 넘게 제한했던. 그래서 오전에도 마시고 오후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할 수 있는 맥주, 뭐 그런 곳에서 파는 맥주에서 뭐 시작이 됐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썰이 있습니다. 자, 셰프라이프 유통기한이라고 일단은 했는데, 그쵸? 요게 이제 셰프라이프와 상미기한이 구분된다는 거 좀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읽어볼까요? 맥주가 전 세계로 유통되는 오늘날 유통기한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애석하게도 크래프트 신에서 유통기한은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난관이 되고 있다. 불변의 화학 법칙으로 인해 일부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보다 어쩔 수 없이 더 큰 상온 안정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호평에 의지하는 스타일들은 최고로 신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대과일향과 풍미를 부여하는 에센셜 오일은 아주 빨리 분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것도 있지만 또 향들이 뭉치기도 하죠. 그래서 향의 분자가 커지면서 우리 다른 향으로 느껴지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 휘발되는 양들이 좀 적어지기도 합니다. 사용되는 과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과일 맥주, 프루비어에서도 똑같이 해당된다. 좋지 못한 상온 안전성은 상온 양조 과정 또는 패키징에서 결점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여과 과정이 유통기한 연장시킨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풍미의 마우스피를 저하시키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쵸. 요게 이제 항상 크래프트 맥주에 있어서 이제 향을 중시하는 맥주들에 있어서 이게 상미기한 혹은 이제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뭐 일단 IPA 같이 이제 호평이 중요한 맥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향들이 점점 뭐 옅어지거나 아니면 딤해지거나 조금 뭐 뭉툭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숙성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숙성은 무조건 나빠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숙성은 나빠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향을 무조건 날카로움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죠. 특히 이제 또 하나는 효모향이 또 중요한 맥주들, 바이스비어나 이런 향들, 혹은 이제 뭐 벨지안 비어들, 이렇게 효모향이 또 중요한 맥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스타일에 있어서는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오히려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변하는 그런 맥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향들이 뭉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과일이 들어간 맥주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향이 중심이 되는 맥주들에 있어서는 상미기한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은 뭐 대부분 부정적이다. 뭐 일부 맥주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거나 뭐 8도 이상, 10도 이상, 그다음에 굉장히 진짜 향이 굉장히 강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맥주들, 람빅 같은 경우들,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날카로웠던 향들이 뭉툭해지면서 우리한테는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선할 때 그 신선한 향을 빨리 즐겨하는 맥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향들은 조금 딤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여과 과정 필터링을 하는 곳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도 뭐 7, 8년 전만 해도 원심 분리기 같은 거 갖다 놓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를 통하면 첫 번째는
뭐 효모나 어떤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걸러지면서 아무래도 상미 기한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3개월이었어요, 무조건. 수제 맥주라고 하면은 생맥주는 3개월, 뭐 다 3개월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부 유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 원심 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뭐 2차 숙성 과정에서 뭐 파이닝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효모들 같은 것도 걸러주고 이러면서 상미 기한을 좀 유통기한 늘리는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원심 밀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향들이 빠져버리니까 맥주 자체가 밋밋하게 조금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맥주 원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원심 분리기를 쓰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납품하는 맥주들,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상미 기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편의점에 납품했던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들은 좀 향들이 약하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상미 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원가적인 측면에서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뭐 호흡을 좀 적게 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맥주에 있으면 안 되는 화합물을 그대로 남겨두면 맥주가 빨리 상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다. 이것이 탁하고 걸쭉한 애니알패가 먼 곳으로 유통이 잘 안 되는 이유이다. 브러리에서 맥주잔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맥주를 잘못 따르면 항상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예를 들어 병맥주의 경우 열이나 지나치게 많은 빛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된다. 뭐 당연한 거고요. 비용이 훨씬 더 들긴 하지만 아메리칸 IPA 같은 맥주는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반드시 한국은 그래야 되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을 유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PA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냉장 유통을 하는 게 기본이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뭐 NEIP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 특히 호피향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은 비행기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맥주들은 높은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기한과 상미기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유통기한은 상미기한 같은 경우는 그 양조사가 생각했을 때 그 맥주의 품질과 향미가 최고인 구간이 상미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상미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맥주를 못 마시는 건 아닙니다. 마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양조사가 생각한 그 최고의 향미와 품질을 느낄 수 없는 구간이죠. 품질 저하 구간이 되겠죠. 물론 그건 약간 마신 사람에 있어서 약간 케바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기한입니다. 근데 유통기한은 선반 위의 진열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미 기한 중에서도 그 선반 위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이제 유통기한이죠. 그래서 이게 맥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미 기한이라는 말을 쓰는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 기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빵이나 우유나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잘 저도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뭐 빵 같은 경우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디서 구매해서 먹으라는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그게 상미 기한이 적용되는 건지 품질 유지 기한이 적용되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그 빵 같은 것들을 사왔을 때 뭐 3일 안에 먹으십시오 되어 있지만, 집에 왔었을 때 3일이 지나도, 솔직히 뭐 5일, 6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거든요. 먹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만 돼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막 부패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뭐 냉장고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보관이 잘못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빵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상온에 보관돼 있다가 그 이후에 냉장고 같은 데 보관이 되어 있으면 뭐 충분히 지나도 먹을 수 있고요. 뭐 김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표시된 어떤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게 모두 폐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못 먹느냐?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유통 임박 기한이 된 맥주들을 좀 싸게 판다. 그런 거는 무조건 사서 집에 쟁겨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뭐 IPA 같은 경우 정말 그 향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맥주의 최고 상태를 테이스팅 해야 된다 하면 반드시 유통기한에 있는 혹은 조금 더 신선한 것들을 마시겠지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즐기려고 한다 하면은 뭐 유통 임박 상품들 그냥 구매를 좀 싸게 하셔서 집에 쟁겨 두시고 보관만 냉장고 하셔서 드시면 돼요. 저 지금 뭐 유통 상미기한 지난 맥주도 막 수두룩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특히 알코올도 높은 것도 있고 알코올도 안 높은 것들도 있는데 뭐 다 놓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맥주 중에서 가장 상미기한이 높은 맥주는 2012년 빈티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슈렌케를라 같은 경우도 뭐 6년 지난 것도 있어요. 다 마실 거예요. 마셔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시험해 봤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조금 효율적인, 효과적인 맥주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벨 인스티튜트, 지벨 학원이 나왔네요. 네, 이 지벨 인스티튜트는 굉장히 유명한 맥주 교육기관이죠. 읽어볼까요? 독일 이민자인 존 이왈드 지벨은 1868년에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길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양조학교인 지벨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원래 명칭은 지모메크틱 인스티튜트였다고 하네요.를 시카고에 설립했다. 지벨은 존 지벨은 굉장히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고요. 맥주 양조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라거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이름이 정확히 안톤 슈바르츠하고 몇 명 있거든요. 그 미국의 19세기부터 20세기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메리칸 라거, 그러니까 미국의 라거를 정립한 지금의 모습으로 쌀과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서 드라이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칸 라거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영구적으로도 정립하고 또 생산적으로 정립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지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미국의 최초의 맥주 교육기관을 설립한 사람이죠. 지벨은 1882년 이곳에서 양조 과정 교육을 시작했지만 지벨 인스티튜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890년대 아들이 합류한 이후였다. 현재 시카고 본원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지역에서도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벨 인스티튜트에서는 양조학, 그 중에서도 특히 발효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연구가 활발하다. 네, 지벨은 뭐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이고 저희 협회에서도 오플레이브 키트를 지벨에서 구매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액상이기 때문에 또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가지고 맨날 메일로 무슨 교육하니까 들어라 오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싱글홉 비어스, 이것도 크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읽으면서 정리하죠. 미국과 영국에서 인기가 늘고 있는 양조 방식으로 단일홉 맥주는 하나의 품종의 홉을 갖고 있고 맥주의 쓴맛과 특징적인 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홉을 하나 쓰는 맥주예요. 비터링, 플레이버링, 아로마, 드라이홉 모두 한 가지 홉만 사용하는 맥주를 의미하고요. 뭐 저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사용된 홉의 고유한 특징들을 구분하고 배울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여러 품종의 홉을 사용한 맥주에서 특정 홉의 캐릭터를 선별해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필승 우르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거기서 나오는 쓴맛들, 뒤에 나오는 모든 향들, 홉향들이 모두 이제 사츠 홉 향이고요. 영국의 에일 같은 경우도 싱글홉으로 만든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다시 이런 것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스트켄트 골딩스라는 홉 하나만 갖고서는 한번 영국 관련된 뭐 페이레일이나 IPA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다음 만들 때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일홉 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애호가들이 점점 중요하게 여긴 지역성과 계절성이라는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예전에 그래서 뭐 싱글홉 갤럭시 싱글홉 뭐 IPA라든지
뭐 모자이크 싱그룹 IP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호피향을 막 즐겨보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싱글 홉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자이크 홉을 써도 그 향들이 굉장히 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홉을 쓰면은 그 홉만 쓴 맥주가 모자이크 홉의 향을 전적으로 특징을 빡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자이크 홉의 향이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몽 향이 세지는지 아니면 파인애플 향이 세지는지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확실하게 한 가지 맥주만 먹고서는 단정 지을 순 없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모자이크 홉을 들어간 여러 가지 맥주들을 쭉 마셔보고 그 경험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모자이크 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열대과일 향들, 특히 자몽이라든지 또 파인애플, 망고 이런 향들이 이제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홉이 어떤 효모를 만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홉 빌딩이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발효하는 효모가 어떤 종류인지가 그 홉이 나타내는 특성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싱그로 모자이크를 썼다고 해서 내가 모자이크 홉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그걸 마셔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마지막 다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안치환 선생님이 오랜만에 곡을 내셨네요. 난 언제나. 안치환, 난 언제나. 오랜만에 안치환 선생님 노래 들어봤네요. 자, 얘기를 계속 해보죠. 스낵스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재밌죠. 스낵.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주목하지 않는 그 키워드인데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 맥주 애호가들은 안주 제공 유무와 수준을 통해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펍과 바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가령에 흰 가루가 묻은 견과류를 담은 사발은 축구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번역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견과류가 담긴 사발 안주가 있는 곳은 되게 TV 화면이 큰 곳에서 축구를 방송한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조금만 있어도 뭐 그런 것들을 시켜놓고서는 옆에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돼지 껍질 튀김 또는 쇠고기 육포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최근 가게 주인이 와사비 콩을 자꾸 내놓는다면 저녁 내내 맥주 한 잔만 마시는 나이든 단골 손님에 질려서 좀 더 세련된 고객이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걸 암시한다. 요게 이제 영국 같은 데들의 어떤 풍경이죠. 정말 주구장창 그냥 점심부터 밤까지 앉아서 맥주 마시는 영국 펍은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도 단편적으로밖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곳에 잘 아시는 말씀들 좀 들어보면은 낮부터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가가지고 맥주 한 잔 놓고서는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단골 손님이 되게 중요하겠죠. 또 그게 펍의 영국 어떤 펍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테이블 딱 차지하고 맥주 한 잔만 하고 막 3-4시간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간혹 계시거든요. 와, 그러면 미쳐버리겠어요. 네, 매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물론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매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뭐 혹은 그분들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럴 때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서운한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와사비 콩을 내줘서 뭐 가라는 표시로 한다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나 봐요. 우리 매장에서는 와사비 콩 주면 엄청 좋아하는데 좀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사워도우 빵이죠. 빵과 고급스러운 뿌리채소 피클이 담긴 밀폐식 유리 용기가 보이면 맥주 한 파인트를 주문하기 전에 대출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약간 뭐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가격이 비싼 곳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비싼 안주를 내놓는 곳은 뭐 비싼 맥주를 파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낵, 내놓는 어떤 간단한 스낵류에 따라서 그 펍이나 바의
특징이나 수준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사워 맥주가 나왔네요. 사워. 야, 이거 솔직히 뭐 얘기하자면 1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죠. 사워 맥주는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와 양조 기법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사워 맥주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신맛이 강하게 나는 맥주인데 이것도 전통적인 맥주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뭐 특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이기도 하고 크래프트 맥주 씬이 성장하면서 주목받은 맥주이기도 하죠. 실제로 너무 많아서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스타일이 꽤 다른 맥주를 서로 비교하는데 이 용어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맥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약간 시큼함이 있는 신맛, 타르트 사워니스예요. 그래서 요게 뭐 타르트 사워니스 같은 경우는 뒤를 시큼하게 시큼한 그런 신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질감적인 부분까지도 자극하는 신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초 같은 신맛. 신맛 나는 맥주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곡물을 당화시킬 때 락소바실러스 박테리아를 이용해 기본 산도를 높이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캐틀 사워링으로 알려진 이 기법을 적용하면 맥주를 생산하는데 일반적인 맥주보다 48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안전하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캐틀 사워링은 뭐냐면 끓임이 일어나기 전 맥즙에 젖산균을 일단 넣어서 젖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맛이 입혀지겠죠. 그 다음에 끓이는 거죠. 그러면 젖산균이 죽겠죠. 그리고 이후에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젖산이 들어가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맥주 효모들은 웬만한 pH에 다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적합한 맥주 효모를 사용하면 신맛을 내면서 또 알코올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캐틀 사워링으로 만들어진 맥주들은 깔끔한 신맛이 나죠. 그러니까 깊은 신맛이 안 나요. 그래서 캐틀 사워링 이 신맛은 대중들한테 좀 적합한 신맛을 내는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조장 측면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자, 혼성 발효, 뭐 믹스 퍼멘테이션은 효모와 박테리아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하나의 그 발효를 시킬 때 먼저 그 젖산 발효와 맥주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맥주를 같이 발효할 수 있어요. 요즘 효모 가능하기도 합니다. 혹은 맥주 발효를 시킨 다음에 젖산 효모를 넣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믹스 퍼멘테이션은 먼저 맥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젖산을 입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주 이 방법의 클래식한 방법이 바로 그 프랑스 레드에일의 방법이죠. 믹스 퍼멘테이션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법으로 맥주를 만들면 캐틀 사워링보다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혼성 또는 자연 발효 양조된 맥주는 복잡한 1차 발효를 거치며 뿐만 아니라 충분히 숙성 후에 1년 이상 나무위로 숙성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발효죠. 자연 발효 같은 경우는 람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일단은 오픈된 곳에다가 맥즙을 넣고 하루 정도 딱 곱게 있는 야생 효모와 젖산균 입힌 다음에 바로 그냥 배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럴에서 이제 발효를 하면서 숙성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되게 많습니다. 뭐 그냥 과일 그냥 그냥 큰 통에다가 그냥 뭐 과일이나 당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그냥 시간을 줘서 자연도 나오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게 요즘 이제 사워 맥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워 맥주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워 에일은 크래프트 씬에서 사용하는 신맛이 나는 이제 약간 크래프트한 맥주를 얘기하고요. 그 안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맛이 강한 맥주를 얘기하고 와일드 에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맛이 원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신맛이 같이 나서 대신에 와일드 에일 같은 경우는 브렛 향이 조금 더 핵심이 되는 맥주들을 의미를 하죠. 자, 이번에도 키워드 한 3-4개밖에 못했는데 계속 조금씩 진행해 볼게요. 뭐 스파징, 그 다음에 뭐 스펜트 그레인, 스폰테니어스 퍼멘테이션, 자연 발효가 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자, 맥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싶다 하면은 맥주 사전 이 코너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노래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주석
네벌루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